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국봉 박사의 중국 정치 읽기, 지금은 국제 정치 읽기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국봉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실 저희가 중국 정치를 읽으려고 한국시보, 인민일보 참고 소식의 어떤 내용들을 갖고 어떤 흐름을 보는데요. 지금 네. 중국 정치기라고 하기에도 애매할 정도로 국제 정세가 급변하게 바뀌고 여러 국가의 이름들이 그 어떤 기사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난주에는 어떤 인도의 부상, 예. 인도의 어떤 굉장히 높아진 존재감, 맞습니다. 그리고 예. 어떻게 보면 미국이 외교적 시험대에 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봤다면 예.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떠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될지 굉장히 긴밀하게 움직이잖아요. 긴박하게 움직이고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 정권 교체기에 맞습니다. 예. 어떤 해안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중국 정치를 얘기하는데 사실 대부분 미국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이 이제 국무부 자체가 이제 외교부 역할을 하니까 전체 세계를 갖다가 전략적으로 보호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대국의 입장에서 이제 외교라고 하고 이제 정치라고 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국내 정치의 연장의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건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사실 중국에 대해 정치를 보는데 중국 얘기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국제 정치가 이어진다는 거는 이건 또 한편 또 역설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이 사실은 또 커졌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외교가 왜 필요하냐라고 보면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유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내가 그만큼 자유롭게 우리나라만 아니라 외국 나가서도 우리나라 같이 자유롭게 내가 말도 할 수 있고 우리말 쓸 수 있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문화적으로도 존중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외교라는 게 자기가 좀 더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을 넓힌다는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국과 소국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사실 유럽 어느 나라를 봐도 우리나라가 결코 작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작다 크다라는 개념이 이제 상대적인 거라 우리나라 주변에 또 큰 나라들이 인구가 많은 큰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작은 나라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이제 외교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 정치의 어떤 우리의 국내적인 어떤 의지가 자연스럽게 외부로 연장된다기보다는 외교라는 게 외부에 있는 조건들에 의해서 우리의 뜻이나 의지가 제약받는 그런 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능동적 외교를 하기 어려운 환경이고 수동적으로 외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피지기를 해서 상대가 놓치고 있고 틈새가 뭔가를 제대로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래야 우리의 능동적인 외교적 역량 그런 공간을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뭔가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끌려가지 않고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호구치는 전략에 의해서 우리가 말려버리면 선택지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뭔가 어떤 새로운 수를 둠으로써 우리의 공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자. 최대한 우리의 스탠스를 보폭을 넓힐 수 있는 걸 사전에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외교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국제 정세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결코 이게 딴 나라 얘기가 아니라 강 건너 붉은 기용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이렇게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고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결국은 위기라고 하면 위기인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포착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좋은 수를 두기 위해서는 좋은 판세 분석이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판세 분석을 먼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요. 사실 이 그림은 우리한테도 좀 많이 알려졌어요. 1대1로 이제 2015년도 1대1로 이제 중국의 행동 계획과 관련된 에서 나온 그림이잖아요. 이게 육상이. 나는 이제 판세 분석이기 때문에 지도를 많이 보면서.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도 좀 그림을 좀 보면서. 진짜 판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육상, 대륙으로, 육지로 가는 길이고 이제 바다로 가는 길인데 그때 당시 굉장히 의미 있었던 건 뭐냐면은 아니 동북 지역에는 이 표시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좀 더 염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빠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다음 그림 볼게요. 그럼 중국이 왜 이런 1대1로를 얘기하느냐. 그럼 중국은 자체적으로 이게 피보트 아시아에서 오바마 정부 때 이제 군함에 이제 미국의 그 60% 군함 자체를 이쪽에 아시아 쪽으로 배치하겠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나온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그 중국 CCTV에서 나왔던 화면인데 중국을 둘러싼 주변 나라들 보면은 다 미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도 제가 외교하면서 얘기를 드렸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중국이 육상으로든지 육지로든지 아니면 해상으로든지 자유롭게 좀 나가고 싶은데 네. 이런 제반 여건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아, 겉에 보면 이 미중의 어떤 힘 대결 가운데 있어서 중국 입장의 동쪽은 태평양을 미국한테 주고 이로는 못 가고 그렇죠.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서쪽으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 간다. 대륙 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해로를 뚫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 자체가 서쪽으로 지금 유럽 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객관적으로 이제 형세 판단을 해보면 이게 미군의 견제가 워낙 심하잖아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충돌하는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태평양 쪽으로 충돌하는 방향이 아니라 유럽을 보면서 이제 시장을 더 크게 하겠다. 서쪽으로 이제 향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쪽으로 오니까 이쪽으로 가고 싶지만 그러니까 이쪽으로 활로를 뚫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이쪽으로 오니까 그 바람을 타고 자기는 그 서쪽으로 더 가겠다는 거, 도망가겠다는 거 사실은. 그런 측면에 있는 1대1로의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숨은 뜻이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흔히 말하는 진출로가 아니라 탈출로 같은 느낌도 있네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하려고 보면, 제가 이제 중국은 왜 강한가 책에서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지만, 네. 한 나라의 어떤 국가 전략이라고 하고, 이제 외교적인 그런 정책들이라는 게, 결국 말이 아니라 실제로 힘이 붙으려면, 국방이 있어야 되고 경제가 돼야 되는데 뭔가 줄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방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의 결국은 원천의 역량은 어디서 나오냐? 과학기술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듣습니다. 네, 과학기술이다는 거니까. 네, 중국 왜 강한가 이 책에서 과학기술 무지하게 강조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 교육 현대화 2035년 그 문건에도 보면 2019년도에 이제 얘기 나왔던 건데 세계 과학기술 강국으로 그 진입하는 것, 선두 그룹으로 진입하는 게 이제 2035년도까지 목표라고 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자, 이게 단적인 예들이었잖아요. 이미 얘기해드렸지만 창어 우화로 뭐 우주로 이제 쏜다든지 해저로 1000m 밑으로 쏜다든지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알셉이죠. 아세안 플러스 호주, 뉴질랜드, 호주, 그 다음에 이제 한중인 포함하는 거, 그 다음에 유럽과의 무역 투자 협정을 위해서 이제 기차로 간다든지 이런 중국이 이런 것들을 야심차게 할 수 있는 그 바탕에는 과학기술이 있다. 네. 역량이 있다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결국은 기차도 보내고, 이제 바다도 가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미국이, 결국 여기 이제 중국이 이제 해양으로도 진출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원래 중국이 태평양으로 빠져나온 걸 견제하기 위해서 제1도련선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열도, 이제 부분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포함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본 열도와 대만, 필리핀, 이제 이런 인도네시아 이제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걸 갖다가 제1열도선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갖다가 이제 이 대만 문제가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 대만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게 뚫려버리면 제2열도선 해서 괌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그 섬들을 잇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호주를 또 미국이 띄워주게 된 거잖아요. 대만이 뚫리면, 만약에 대만이 뚫린다 보면 이제 1차가 뚫리는 거니까 호주가 당연히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 호주를 띄워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동남아 국가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안보적으로 이제 조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띄워준다는 게 군사적으로 힘을 키워준다는 얘기잖아요. 핵잠수함이 이제 갈 수 있다는 거니까 그걸 건조할 수 있게 그런 능력을 기술을 만들어 준다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괌 다음은 이제 제3도련선 이제 하와이를 중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중국은 또 어떠냐? 우리가 이 그림이 이제 바로 방금 이제 설명드렸던 제1열도, 제2도련선, 제3도련선이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럼 해양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아까 소개드렸듯이 1대1로는 이제 대륙으로 해양으로 가는 건데 사실은 러시아와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삥상 실크로드가 또 있는 거예요. 북극 항로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러시아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이 길을 개척하겠다.
그러니까 1대1로 하면 두 개 길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빙상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와의 관계 속에서 이 북극 항로를 개척하겠다는 거고, 이 북극 항로의 개척은 예를 들면 전통적인 항해 시간으로는 대략 이제 유럽 여기 노틀담을 기준으로 봤을 때 33일을 이제 기준으로 했는데 33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통적인 길을 항로를 해양길로 했을 때 대략 12일에서 15일 정도를 단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러시아와 함께 북극 항로까지도. 북극 항로. 이거 좀 부각이 잘 안 됐었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해양 쪽으로도 이제 이런 쪽으로도 중국이 이제 돌파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거는 한국을 통과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보세요. 이게 이 길이 이렇게 들어가면 네. 우리가 이 길 안에 들어와 있는 국면이고 네. 제일 도련사라면 이 길 안에 우리가 또 들어와 있는 국면이잖아요. 네. 그럼 우리 길은 어떻게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중국은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하냐? 이것도 작년 2월 달에 나온 건데 2035년도까지 계획이에요. 중국이 해남도까지 교통망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고, 대만까지 이제 복주에서 대만의 타이베이까지 하나로 연결하겠다는 거거든요. 뭐 해저 터널을 놓든 고속도로를 놓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어떻게 보면 경제 공동체로서, 그러니까 원래 이 동남아시아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 영해걸 놓고 이걸 놓고 이제 굉장히 분쟁이 많았잖아요. 갈등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해남도 같은 지역도 심천의 제2버금가는 경제구역으로 자유경제구역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뭔가 같이 펀샹 나누자. 도로를 뚫어버리면서. 도로 뚫고 큰 시장을 하나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대만도 마치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경제권으로 만들면서 해 나가겠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평화적으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대만 자체를 평화적으로 이제 하나의 중국으로 명실상부하게 경제 연계를 더 키워가지고 한다는. 그리고 사실상 아까 우리 그림에서는 2015년에 1대1 행동 계획에 나오지 않았지만 네. 여기 보면 알듯이 이 동북 지역도 하나의 이렇게 경제 교통망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 심양이라든지 장춘, 길림, 훈춘, 결국 이 길들이 결국 북한에, 이건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한테도 해당되는 거죠. 대륙과 중국 대륙과 바로 밀접하게 경제 교류를 하려면, 자, 이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의 어떤 레일이라든지 그 규격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스템이 연결이 돼야 되니까. 사실 저희가 반도국가지만 실제로 섬나라가 돼버렸잖아요. 북한이 이제 그렇죠. 국경이 막히면서. 근데 이것이 만약에 연결이 되면 동북 지역과는 육로로 연결되고 또 철도로는 뭐 유럽까지 연결될 수 있는 기회인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아지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런 계획 자체는 중국이 특별히 어떤 특정 국가를 겨냥해서가 아니라 중국 내의 어떤 자기 스스로의 경제 교통망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를 연결함으로써 이제 만들어가는 자기 발전 전략의 일환인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바로 이웃한 나라고, 네. 또 북한은 바로 이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영향권 안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중국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이유에 의해서 이런 정비를 하는 거, 인프라에 투자를 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맞닿아 있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그것이 부가치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거는 이미 뭐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육로로 연결, 뭐 이게 도로가 연결되고 뭐 기차 그렇죠. 연결되고 이거는 알고 있었는데, 저는 아까 좀 의아했던 게 북극 항로는 좀 약간 좀 생소했거든요. 근데 북극 항로가 사실 일본을 안 거치고 대한민국을 딱 통해서 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입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건데, 북극 항로의 어떤 존폐를 결정하는 그건데. 그러니까 그게요. 네. 자, 보세요. 여기 영향을 보면 이제 굉장히 높일 수 훈춘이라든지 있다고 그러거든요. 뒤에 보시면 여기 이제 그 그림을 좀 보시면은 문제는 이제 블라디보스톡도 있고 어디서 출발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렇게 되면 굳이 이게 포함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제끼고 갈 있다는 수도 거예요. 있는 제끼도 갈 상황이네요. 수. 부동항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북한만 끼고 네. 여기 보면 뭐 나진 하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짜 북한만 끼고 훈춘, 갔으니까. 훈춘 그쪽 지역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블라디보스톡이라든지 이쪽으로 아예 가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중국 입장에서는 동부 연안 지역의 인프라를 통해서 그렇죠. 대한민국을 통해서 가는 게 좋지만 이게 막힌다 하더라도 수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이제 중국이 자신의 발전 전략을 위해서 이런 시도들을 하고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뭔가 좀 더 고민하고 전략적인 어떤 카드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은 또 수동적으로 네. 짜여진 판에 호구 쳐진 판에 우리가 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역으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을까? 우리한테 도움이 되게. 사실 우리는 아시다시피 결과적으로 사실 우리가 육로로 이어진다고 해도 사실 북한이 또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북한 뒤에 또 중국의 존재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중으로 사실 놓여 있는 거기 때문에 해결할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사실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혹은 한반도 문제라든지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런 교통망에 대해서 계속 보다 보면 우리가 유심하게 제가 봤을 때 유심하게 볼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 이게 2035년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해남도하고 대만은 그래요.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네. 이 산동하고, 네. 이게 대련이거든요. 여기가 또 연결이 돼. 바닷길인데요.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북 지역이랑 산동 지역 연결된다는 거. 그렇죠. 그럼 보세요. 아니, 자세히. 이게 요동반도, 네. 요동반도인데, 자, 여기가 그럼 이제, 얘가 위해고 옌타이고 이게 심해 고속도로를 논다는 거예요. 네. 자, 여기하고 이 위에 이 지역하고 우리 서울 인천하고 가장 최단 거리예요. 이게 한 180km가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비행기로 뜨면은 이거 1시간 차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3시에 출발하면 여기 가면 또 3시야. 네. 그런 정도 제일 가까운 지역인데 자,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 네. 우리가 이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네. 보세요.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동북 지역을 북한을 거치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아.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중국 내륙으로 그런 진출해 버릴 수가 있죠.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중국 밑으로 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연결이 된다든지 이게 이 길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대륙으로 가는 길이 지금은 북한을 통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활용할 수 있으면 이걸 통해서 이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 어쨌든 서울에서 저 산동반도 거기까지만 좀 연결해 버리면 갈 수 있다는 뭐 거예요. 그냥 비행기로도 가든 아니면 백길로 가든 뭐든 뭐 해저 터널을 뚫든 간에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자, 이게 또 의미하는 게 뭐냐면 중국이, 오늘은 사실 이제 국제정치하고 외교 얘기하다 보니까 중국 내부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네. 사실 지금요, 일선 도시, 우리 하면 북경이나 상해 이렇게 이제 가장 발달한 일선 도시, 이시엔 청시라고 하는데, 여기만 보는데, 사실 이선 청시, 얼시엔, 그러니까 2선 도시, 3선 도시도 낙화된 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통망이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2선 도시라든지 3선 도시 여기들도 이제 인재들이 중국 내 인재들도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걸 사실은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진출해서 우리의 파이, 우리 시장을 확보해 나가느냐. 그리고 이제 그게 단지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남도 이게 결국 동남아로 연결되는 길이기도 하고 이게 우리도 바닷길들이지만 이 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산동반도의 이 길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심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뭐 어떤 해당 국가의 뭐 도로망이 다 연결되는 건 맞겠지만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성 하나하나가 국가급의 규모고 그러면 그 국가급들의 교류가 많다는 건 그게 힘이잖아요. 우리도 그 어떤 그 교류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 어떤 그 진출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시장, 결국 우리의 어떤 시장, 경제적인 파이를 넓히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거기 더불어서 우리의 문화적인 영향력을 넓히는 게 사실상 외교적인 역량을 확보하고 외교적 역량을 키우는 가장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길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좀
고도의 전략적인 시선을 가지고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우리가 중국뿐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또 태평양으로 진출하다든지 하려면 결국 또 우리 앞에 또 일본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일본하고의 관계도 이제 우리가 그런 전략적 시선을 가지고 또 친해야 될 부분은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잘 이제 관계를 잘 만들어가고 이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바로 3월 29일 날 이제 연합뉴스에서 이제 보도한 내용을 참고 소식에서 3월 30일 날 인용 보도를 했는데 이제 일본의 이제 그 교과서 검정에서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어떤 조선인들 갖다가 강제 연행한 걸 갖다가 동원했다든지 뭐 그냥 징용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기술을 바꾼다든지 그다음에 독도 문제 부분에 있어서도 일본의 고유용 토라든지 또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일본에 굉장히 큰 항의를 한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도 이제 인용 보도가 됐거든요. 우리 정부에서 이제 심히 유감이다. 이제 이런 걸 이제 일본 측에 전달했고,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요. 일본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우리의 이제 영토, 주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말할 필요 없이 우리가 이제 양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일본도 니네가 결국은 태평양으로 가든 이제 서방 시스템 그룹 안에 들어오려면 그렇게 만만치 않아. 결국은 일본도 우리한테 계속 이런 걸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런 전략적인 그런 카드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유지하면서 네. 동시에 또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보해야 되는 그런 카드, 그런 전략적인 카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신중해야겠죠. 맞습니다. 신중해야 되고. 맞습니다. 좀 숙제가 있네요. 숙제가. 그래서 사실 이제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스태피 우리 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나온 이제 자료를 하나 보다가 네. 생각이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 기관들이 중국에 나가 있는 그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우리나라의 주요 기관들이 중국에 이렇게 나가 있다는 건 그만큼 또 중국을 중시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또 활용하고 교류 협력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인데 옆에 보세요. 베이징, 상하이 다 거의 대부분이 베이징이에요. 네. 상해도 사실 많지가 않아요. 네. 근데 산동은 딱 하나 있어. 여기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소 딱 하나가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뭐라 그럴까? 중국이 아까 보였듯이 그 교통방도 정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중요하다는 건 알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수도에 가 있어. 네. 북경에 가 있어. 그러니까 다음은 상해야. 이게 아니고 진짜 중국을 이제 제대로 알면서 전략적 차원의 어떤 시선을 가지고 향후 우리도 아까 보여드렸던 그 화면들은 2035년이거든요. 네. 우리는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중국과 어떤 전략 카드를 가지면서 계획을 가지면서 중국의 시장이 이제 1선 도시 중심에서 2선 도시, 3선 도시로 계속 갈 것이고 그게 1대1로 뭐 그런 것과 또 맞물리면서 해남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큰 시장들이 이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런 데서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인지 필요하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어떤 외교적인 상황이 지정학적으로 보면 4강에 둘러싸인 정말 우리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그러니까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객관적으로 뭐 랭커인데 주변에 1, 2, 3, 4등이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어려운 환경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오히려 박사님 말씀은 그런 강한 나라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약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걸 활용해서 우리의 어떤 힘을 더 키우는 위기를 기회로 오히려 또 객관적인 힘을 더 키울 수 있는 거로 활용해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다. 쉽지 않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가 바로 그런 점에서 네. 우리가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길을 없으면 만들어내야 되고 있는 길이라면 네. 활용을 해야 된다.
거기서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이제 좀 정책 이방가분들이 좀 이런 내용도 같이 보면서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핵심적인 건 결국은 실력이 있어야 되죠. 네. 과학기술 역량이 또 원천적으로 네. 뒷받침이 돼야 되니까요. 과학 예. 기술을 또 한번 강조해 주시면 맞습니다. 마지막 화면 뭐 아니, 여기 오늘 그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뭔가 좀 지도들을 많이 보면서 거시기 매핑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예. 그러면서 기사와는 또 다른 예. 맛으로 전체적인 어떤 전략을 세웠는데 좋은 인풋을 넣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 봐주면 좋겠네요. 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